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품성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팔리면 돼요. 그런데 발자크가 욕망에, 그러니까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오직 욕망에만 눈이 먼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려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자들이 그런 욕망의 인간이 쓴 욕망의 텍스트들을 읽다 보면 좀 혀를 차게 되죠. 아, 뭐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하고 명성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읽고 있어야 되나? 라고 독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발자크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 고리오 영감 가지고 발자크라는 작가에 대해서 또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발자크가 문학사에 끼친 그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그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발자크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자크는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왜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발자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얼리즘, 사실주의라고 하죠. 사실주의를 창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주의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삶 속에는 뭐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뭐 추악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데, 사실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 추악한 면들, 뭐 여러 가지 면들을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다루어서 그걸 사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이 발자크가 사실주의를 창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사실주의 문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자크가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에 이 작품 고리오 영감이 딱 걸맞는 작품이어가지고, 고리오 영감을 통해서 오늘은 왜 발자크가 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근데 이 내용이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내용을 깨닫는 데까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자크가 사실주의를 창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몇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독자들도 이제 사서 보죠. 사서 보는데 이게 뭔가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용이 좀 뭔가 좀 장황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좀 어렵다라고 느껴서 잘 안 보게 되는 책이고, 또 이 고려 영감도 첫 부분이 되게 좀 뭐랄까 쉽게 익숙해지기가 힘든 그런 문장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려 영감이 발자크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마저도 이제 도입 부분이 굉장히 길고 이제 알쏭달쏭하니까 이제 모처럼 마음 먹고 펼쳤다가도 결국은 접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책이고, 보고는 싶은데 항상 막상 펼치면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자크의 작품이 왜 우리가 낯설다라고 느끼고 불편하다라고 느끼는지, 그런데 심지어는 또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 모순을 한번 좀 메꿔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발자크는 그렇게 손이 잘 안 가는 작가였고, 뭐랄까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발자크만 피해 다니는 그런 작가였는데, 제가 발자크에 대해서 뭔가 좀 눈치를 채게 된 것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면서부터입니다. 프루스트의 눈을 통해서 발자크가 이런 작가라는 거를 조금 제가 눈치를 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발자크가 먼저고, 발자크의 그런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더 발전시킨 작가가 우리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고, 그리고 발자크와 도스토옙스키 둘 다의 영향을 받은 작가가 마르셀 프루스트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발자크가 발견한 어떤 것들을 점점 더 이제 도스토옙스키나 프루스트가 발전시켜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도스토옙스키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죄와 벌에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악인인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그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되게 모호한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스메르자코프라는 그 사생아, 이런 되게 알쏭달쏭한 캐릭터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보면 항상 긴장감을 막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발자크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런 캐릭터들의 모델이 이 작품 고리오 영감에 등장합니다. 보트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트랭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약간 신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하고 동성애자인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 보트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보트랭 같은 그 캐릭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스비드리가일로프나 그 스메르자코프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1890년대에 프랑스에서 살았던 귀족과 부르주아, 평민을 망라한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경우는 프루스트가 작정을 하고 귀족 계급, 부르주아 계급, 평민 계급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나열하는 거죠. 바로 그것 또한 발자크에서 배운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자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고, 발자크를 대표하는 단어라면 인간 희극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자크를 상징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 희극이라는 게 뭐냐면 발자크가 100편이 넘는 작품을 썼어요. 100편이 넘는 작품을 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A라는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B라는 작품에서도 그 A라는 그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들은 뭐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그 성격 또한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이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병원을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 50개인가 이렇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면 의사도 있을 거고 간호사도 있을 거고 환자도 있을 텐데, 어떤 단편에서는 의사가 주인공이고 간호사와 환자는 이제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 작품에서는 간호사가 주인공이 되고 의사나 환자가 또 조연이 되고, 그다음 작품에서는 환자가 주인공이 되고 간호사나 의사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인공이 바뀌는 형태의 구성을 했거든요. 정세랑 작가가 피프티 피플에서.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발자크는 단편이 아니고 모든 장편에서, 대부분의 장편에서 이 사람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0편이 넘는 발자크의 작품이 서로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내냐면, 당시 파리라는 사회를 그대로 축소시켜서 발자크의 작품에 이제 표현된 것처럼 느끼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켜서 인간 희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면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인간 희극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자크가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발자크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쓰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쓰셨다면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일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고 이게 우연히 얻어 걸린 건데, 이 얘기가 앞으로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발자크는 소설을 좀 찍어내는 작가였습니다. 계속 쓰는 거예요. 돈 때문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소설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나중에 등장인물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사람을 다시 갖다 재활용하고 다시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자크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재활용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도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 고려 영감이 발자크의 그런 그 시도가 최초로 이루어진 작품이기도 해서 더 유명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뭐 당연히 제목이 고려 영감이니까 다들 고려 영감이 주인공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작품의 주인공은 라스티냐크라는 그 젊은이가 주인공인데, 이 라스티냐크는 다른 발자크의 다른 소설에도 등장하는, 네, 그리고 보트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애자인 것 같은데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이런 이상한 캐릭터, 이 보트랭도 여러 작품에 이제 그 교차해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발자크 작품을 전부 이제 100권이 넘는 작품을 읽어보면서 뭔가 발자크의 인간 희극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번역되어 있는 책이 몇 권 안 됩니다. 한 많아봤자 한 대여섯 권, 일곱 여덟 권인데 그 100편이 넘는 작품 중에서 왜 그렇게까지 적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국내 출판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작가 자신의 문제다. 네, 작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개별 작품의, 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좀 이상하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작품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번역이 안 되는, 네, 이 아이러니를 오늘 좀 제가 좀 파고 들 예정이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작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작가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나머지가 풀려요. 작가 얘기를 하려면, 네, 이 슈테판 치바이크의 발자크 평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도 따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데,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슈테판 추바이크의 이제 평전 시리즈를 사실 몇 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테판 추바이크의 문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나치게 좀 감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자크 평전은 굉장히 훌륭했다. 뭐 대표작이라고 하죠. 슈테판 추바이크의. 꼭 발자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슈테판 추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발자크 평전은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굉장히 잘, 네, 쓰여진 작품입니다. 저도 이 슈테판 추바이크를 통해서, 네, 평전을 통해서 발자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작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죠. 여기서 드는 이제 귀족들한테 쓰는 호칭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발자크가 귀족이어서가 아니라 훔쳐온 거죠. 자기가 귀족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다. 발자크는 1799년에 태어났고요. 1850년에 사망했습니다. 네, 발자크랑 나이가 비슷한 작가를 한 명 고르라면 아마 스탕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뭐 레미제라블의 빅톨 리고 같은 작가들, 아니면 프랑스의 뭐 플로베르 같은 작가들이 거의 동시대 작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799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발자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의 인간입니다. 끝없이 욕망을 추구했던 인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그의 그런 욕망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들은 욕망의 인간이 쓴 욕망의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자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발자크가 좀 운이 나빴던 아이였어요. 뭐 집안은 괜찮았는데, 물론 귀족 집안은 아니었지만 집안은 괜찮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어릴 때 발자크를 제대로 사랑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자크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집에 사는 어떤 유모의 집에 맡겨졌다가, 네, 7살 때 이미 이제 기숙학교, 네, 유럽에 기숙학교가 있죠. 기숙학교로 쫓겨나다시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자크가 기숙학교에 들어갔을 당시가 7살이었는데, 발자크가 뭐 사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좀 뚱뚱한 편이고 뭔가 좀 소심하고 뭐 그렇게 막 재능이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럽 기숙학교를 다룬 책들을 간혹 접하지만 완전히 그 학생들의 밥이었겠죠. 기숙학교에서, 네, 괴롭힘만 당하는, 네,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뭐 딱히 공부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는 그런 이제 불쌍한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도피처를 찾았어야 했겠죠. 그 도피처가 바로 문학이었던 겁니다. 소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슈퍼맨도 될 수 있고 원더우먼도 될 수 있고 뭐 어벤져스도 될 수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뭐 사랑의 결핍이나 인정의 결핍을 소설 속에서 환상으로 대체를 하면서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거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자크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한 게 18 살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 10년 넘는 기간 동안을 발자크는 현실 세계에서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소설 속에서 그것들을 채웠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자크 향후의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이제 18 살에 발자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자크의 꿈은 작가라기보다는 물론 작가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작가라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발자크는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발자크는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발자크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는 글을 쓰는 재능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게 욕망이죠. 그런 꿈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18살에 독립을 했는데, 뭐, 파리의 변두리의 뭐 6층짜리 건물에 다락방, 당연히 뭐 엘리베이터가 없었겠죠. 다락방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힘들게 살면서 이제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가지고 모든 이제 인생 역전을 하겠어. 그러니까 발자크는 삶 전체를 그냥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층 다락방에서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첫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망한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글을 쓰면 엄청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실패를 해버린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자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야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설. 그러니까 음란한 소설.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뭣도 많고 뭐 매체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야동이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음란 서적들이 했겠죠. 뭐 매대 같은 데 이제 음란 서적들이 놓여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현재 야동이 하는 역할을 그때는 음란 서적들이 했을 텐데 그것을 쓰는 작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야설이라고 할게요. 야설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였냐면 어떤 이제 그 야설을 찍어내는 공장 같은 데 이제 계약을 하고 작품의 인세를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페이지당, 뭐 글자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양으로 돈을 받는 구조였겠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야한 소설, 뭐 야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이건 음란 소설이니까 음란 소설을 쓸 때 그 이야기의 소재가 몇 개가 안 된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변형을 해서 우리는 뭐 변태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패턴이 몇 개가 안 된답니다. 근데 그런 걸 끊임없이 변형을 해서 새로운 작품인 것처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야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를 계속해서 변형을 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뭘로 그 다름을 표현을 했냐면 온갖 미사여구를 또 분량도 늘려야 되고 하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이제 쓰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발자크에게. 고리어 연갑만 해도 그런 게 좀 적은 편인데 문학 동네에서 나온 나귀 가죽 이런 거 읽어보면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자크가 야설을 쓰던 당시의 어떤 나쁜 습관이 끝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귀 가죽만 해도 책 자체는 좋은데 거의 한 분량의 한 절반 정도는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로 계속 하염없이 채우거든요. 그게 이제 야설 작가 시절에 나쁜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작가로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자크의 목표는 이것 때문입니다. 발자크의 목표는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발자크는 이런 것에 신경도 안 썼던 거죠. 작품성이라든지 문학성이라든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오로지 돈만 보고 글을 썼던 글을 썼던 그 작가가 지금은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건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글을 계속 써서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 성공을 했는데 책을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일확천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대신 명성은 좀 생겼겠죠. 명성은 좀 생겼으니까 그 명성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당시에는 이제 인쇄업을 발자크가 하기도 했는데 인쇄업이나 이제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인쇄업이라고 하면은 당시 프랑스에서는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아주 네 전망이 밝은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발자크가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 일확천금인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리스크가 높은 그런 일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에 대한 재주도 없어요. 돈을 버는 재주도 없다 보니까 항상 인제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100이 있으면 1000과 10,000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족족 망해가는 거죠. 너무나 욕망에 충실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서 결국 망하고 100을 벌면 네 1000, 10,000을 네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100 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네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결국은 인제 어느 다른 나라의 귀족 여인과 결혼하는 데 성공을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저는 인제 여러분들이 발자크라는 사람을 다른 작가들처럼 뭔가 좀 어떤 문학성이나 작품성이나 내 작품이 뭐 후대에까지 영원히 남겨져서 뭐 후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주기를 그런 것들을 바랬던 작가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오로지 큰 돈을 벌고 많은 명성을 얻기만을 바랬던 그것에 가장 순수했던 작가가 오히려 발자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발자크 작품을 이해하는 게 훨씬 네 쉬워지는데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품성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팔리면 돼요. 그런데 발자크가 욕망에 그러니까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오직 욕망에만 눈이 먼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려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자들이 그런 욕망의 인간이 쓴 욕망의 텍스트들을 읽다 보면 좀 혀를 차게 되죠. '아 뭐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하고 명성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읽고 있어야 되나?'라고 독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자크가 욕망 100%인 작가가 쓴 책에 있는 그런 욕망의 인간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네 비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 나도 그렇잖아.' 우리 사실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모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일확천금이 오면 뭐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자크가 그전까지는 어느 작가도 쓰지 않았던 그런 순수한 욕망 그 자체를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데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로 성공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주의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냥 제 얘기로 할게요. 저만 해도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속에는 욕망이 부글부글 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자크가 처음으로 최초로 끄집어내 버린 거죠. 그냥 욕망 그대로를 끌어내 버리니까 오히려 진짜 인간의 이야기에 가까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간 희극에서 또 인간 희극 말씀드렸죠.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나열했다. 인간 희극에 총 뭐 등장인물이 몇천 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몇천 명이 쭉 발자크의 작품을 통해서 뿌려지니까 '아 이것이 진짜 사회네.'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자크가 사실주의를 창시하게 된 거죠. '사실 인간은 이런 거잖아. 우리 마음속에는 로또를 원하는 게 있잖아.' 근데 발자크가 그걸 다 끄집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의 창시자가 된 거고 현대 문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는 욕망에 충실한 글을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네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발자크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난 돈 벌어야 돼. 빨리 유명해져야 돼.' 하고 써 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 버렸던 거죠. 요것만 이해를 하셔도 발자크를 대하는 태도가 쪼끔 달라지죠. 네. 욕망의 텍스트라고 생각해서 비하하려다 보니까 '어이구 이게 더 맞는 얘기네.'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책 고려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파리의 어느 하숙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숙집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묘사가 쭉 들어가는데 이게 좀 장황하죠. 어렵다라고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장황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자크가 야설 작가 출신이라는 그 훨씬 더 심플하게 쓸 수 있었는데 장황하게 쓴 겁니다. 자, 그 하숙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리오 영감이라는 제목만 놓고 보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 그 고리오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고려 영감이. 그런데 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딸들에게 모든 걸 다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재산을 다 내주고 결국은 이제 뭐 집도 잃고 뭐 결국은 혼자서 이제 쓸쓸히 혼자서 조용히 하숙집에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마저도 딸들이 다 뺏어가요. 근데 그런 고리오 영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상황을 같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라스티냐크라는 젊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것이 더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라스티냐크라는 젊은이가 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고리오 영감이라는 사람의 말로를 지켜보는 형태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려 영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면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제면업자였는데 두 딸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딸에게 가장 좋은 혼처를 찾아주고 아낌없이 이제 꿀리면 안 되니까 한 명은 귀족한테 보내고 뭐 이랬는데 꿀리면 안 되니까 아낌없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국 그녀들은 아버지의 돈으로 이제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인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라고는 1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 돈 떨어졌을 때 찾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제 모든 재산을 잃은 그 고려 영감은 홀로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딸들에게 빼앗기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발자크의 욕망의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뜻 들으면 이런 구도가 우리 동화책처럼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끝까지 그 아버지 피를 빨아먹는 딸들이라는 그 동화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은 조금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화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아버지의 사랑이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것이어야 할 텐데 여기서 발자크의 묘사를 보면 딸들에 대한 고려 영감의 사랑도 일종의 환상이에요. 언젠가는 그 딸들이 내 품에 다시 돌아와 안기겠지라는 헛된 희망, 이런 것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역시 발자크의 그 문법에서는 고려 영감 또한 욕망의 인간인 거죠. 근데 그 종류가 다른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라스티냐크라는 젊은이가 바라보는 건데 이 라스티냐크라는 젊은이가 이 젊은 캐릭터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발자크의 책들에 꼭 등장하는 이제 젊은이 그 유형이 있어요. 유형. 예를 들어서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의 공통점 아세요? 그냥 농담 삼아서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얘기긴 한데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항상 여자가 먼저 와서 말을 걸어요. 그게 참 신기한데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남자 주인공들은 어떤 관계가 맺어질 때 절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거니까 소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발자크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유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올라온 사람. 그런데 자기 작가 자신인 거죠. 뭔가 성공을 위해서 파리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발자크도 법대를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까 주로 법학 공부를 위해서 파리에 올라온 사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소원 성취, 소망 성취 같은 거죠. 이제 프로이트식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발자크에게는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 올라온 키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그런 젊은이였으면 하는 거죠. 네.
근데 발자크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망 이제 성취, 소망 충족이라는 이제 테마로 계속 가자면 또 심지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젊은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자크의 주인공들이.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 또 소망 충족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라스티냐크는 공부를 하면서 파리를 좀 경험을 했는데 이게 파리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보다는 출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이거 작가 자신의 이야기죠. 공부로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교계에서 귀족 여인들을 뭐 애인으로 삼는다거나 그러니까 사교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빨리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걸 라스티냐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는 때려치우고 이제 파리 사교계의 저명 인사가 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귀족 여성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진 돈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발자크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제 레토릭인데 그러다가 라스티냐크라는 캐릭터가 이해가 되시죠? 발자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발자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라스티냐크가 고리오 영감의 딸 중에 그 한 명이 백작이랑 결혼을 했는데 레스토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스토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품게 됩니다. 아, 저 여자면 나의 애인으로 적당하겠어. 이제 레스토 백작 부인은 굉장히 예쁘기도 했고 또 아름답기도 했고 또 화려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백작 부인이기 때문에 라스티냐크가 원했던 그런 상대와 굉장히 좀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라스티냐크가 고려 영감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 레스토 백작 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친해지게 돼요. 레스토 백작 부인이라고 친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레스토 백작 부인은 잘 모를 때 라스티냐크에게서는 어떤 환상의 대상이었을 거잖아요. 돈 많고 화려한 백작 부인, 아름다운 백작 부인, 환상의 대상이었을 텐데 막상 친해지면서 깨닫게 된 그 백작 부인의 실체는 겉보기와는 달리 추악했다는 거죠. 너무 낭비벽이 심해서 빚도 많고 또 남자 관계도 정말 복잡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백작이 뭐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레스토 백작이 부인한테 나에게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누가 내 아들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작 부인이 첫째는 확실하다. 근데 둘째랑 셋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부부끼리 나눌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실제로 그 귀족들의 삶은 뭐 타락했고 추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스티냐크에게 이 레스토 백작 부인은 굉장히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막상 친해지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 추악한 존재라는 걸 라스티냐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상은 낭만적이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귀족들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그 실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추악한 면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말이 약간 이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딸들은 아버지를 계속 끝까지 착취했겠죠. 마지막에는 아버지 막 접시 막 이런 것까지 다 뺏어가요. 아버지는 딸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었지만 주고 쓸쓸하게 혼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딸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는 뭐 자연스럽게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졌게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귀족들도 정말 썩어 빠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 결말이 조금 이상해요. 결말이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부터 파리와 나의 대결이다라고 라스티냐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이냐면 내가 사교계를 점령하겠다. 자, 좀 이상하죠. 이 사교계와 귀족들의 삶이라는 것도 뭐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걸 깨닫는데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라스티냐크는 좋아 나도 여기에 껴서 한몫해보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욕망의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발자크의 입장에서 라스티냐크를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인간들의 욕망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라면 나도 거기서 한번 뛰어들어서 한번 맨 앞에 서볼게. 나도 알파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환멸을 느꼈는데 그 환멸이
거기서 멀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나도 한번 그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뛰어 보겠어.'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다 읽고 난 뒤에도 이거 뭔가 결말이 이상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욕망의 텍스트로 읽으면 라스티냐크의 선택은 사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발자크는 '기왕 그런 세상이라면 나도 거기서 한몫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